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시작됐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오늘 진행된 2차 현장 감식에 참여한 유족들은 참담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이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지금 상황이. 불이 난 건물이 지난달 말 자체 실시한 소방안전 점검 결과를 보니 화재 대비 상황이 엉망이었습니다. 화재 감지기도 불량이고 소화기도 제대로 비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화염이 유독 심했던 건물 8층과 9층에는 화재에 취약한 재질을 사용한 무허가 테라스를 설치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도심의 다른 건물들도 방화벽 같은 기본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화재 시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방화벽이 잘 설치돼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던 분당의 대형 화재와 이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비교해봤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김경준 씨로부터 140억 원을 돌려받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소시효 상관없이 2020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시효가 몇 달 남지 않은 걸로 알려졌지만 대통령 재직 중 범행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토대로 검찰이 이런 해석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에는 북한에 공급되는 석유 정제품을 기존의 10분의 1로 줄이고 해외로 파견한 노동자들을 2년 안에 돌려보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흘째인 오늘 현장에서는 관계기관들의 2차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감식에는 유가족 대표들도 참관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불이 난 건물이 얼마나 화재에 취약했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룸에선 이번 화재의 피해가 컸던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현재 상황 어떤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조승현 기자, 유족들이 처음 화재 현장을 직접 살펴봤는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오늘 진행된 2차 현장 감식에는 유가족 대표 5명이 참관했습니다. 이 유족 대책본부 측의 요구를 소방당국이 받아들인 겁니다. 모두 20명의 사망자를 낸 2층 여자 목욕탕을 비롯해서 현장을 둘러본 유가족들은 참담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구조 과정에서 초동 대응 부실을 지적하는 과정에서는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냥 어이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예, 오늘 감식에서 또 추가로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국과수가 이번 불이 처음 시작된 곳이 이곳 1층 주차장 천정이 맞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감식에서는 1층 천장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또 바닥에 떨어진 잔해물들을 수거했습니다. 주차장 전체를 8개 구역으로 나눠서 샅샅이 수색을 하고 또 지게차를 동원해서 차량 아래까지 검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2층 자동문과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등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수거된 잔해물들은 모두 국과수로 보내졌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이 끝나야지만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들어온 소식이 경찰이 건물주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네, 수사본부는 지금까지 건물 관계자와 목격자 그리고 부상자 등 모두 45명을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 전부터 건물 천장에서 물이 얼고 또 날씨가 추워지면서 천장 안쪽이 얼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불이 난 21일 오후에도 건물 관리인이 천장 안쪽에 얼음 제거 작업을 벌였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조금 전인 저녁 6시부터는 강원도 원주에 입원해 있는 건물주 이모 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요. 스프링쿨러를 고의적으로 잠갔는지와 또 건물을 불법 증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말 스포츠센터 측이 자체 소방 안전점검을 맡겼던 민간 소방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스프링쿨러 누수와 보조 펌프 고장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담긴 점검표를 소방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제천 화재 현장에서 JTBC 조승현입니다.
예, 이번 화재에서 아쉬운 부분 중 하나가 소방당국의 초동 대응입니다. 사다리를 펴고 시민 1명을 구조하기까지 출동 후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인명구조뿐 아니라 불을 끄는 과정에서도 이 사다리차에 결함이 많았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현장에 사다리가 도착한 건 화재 신고가 접수되고 20분이 지난 4시 14분입니다.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주차된 차량 때문에 움직이질 못하다가 시민들이 벽돌로 창문을 깨고 견인하고 나서야 자리를 잡고 사다리를 올립니다. 각도를 못 맞춰 사다리를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다 시민 1명을 구조한 시각은 출동하고 1시간을 넘긴 5시 20분입니다. 이때부터 사다리는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물을 공급하는 알루미늄 관이 터진 겁니다. 처음엔 약하게 새던 물줄기가 시간이 갈수록 분수가 터진 듯 콸콸 새나갑니다. 화재 지점으로 뿜어야 하는 물줄기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줄기가 쏟아지니까 밑에서 조종하는 기계를 작동하는 소방관 2분이 계셨거든요. 물줄기를 다 맞으면서 불을 진화를 하셨죠. 물줄기 예를 들어서 세게 나가야 되는데 3분의 1 정도가 아마 줄어들었다고 보면 알 수 있겠죠. 소방본부는 사다리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찍은 CCTV와 시민이 남긴 사진 속엔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장비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화재 피해를 줄이는데 1차적으로 중요한 거는 건물 자체의 소방 대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불이 난 건물의 소방 대비 상태는 엉망이었던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자체 실시한 소방안전 점검 결과를 보니 소화기는 아예 없거나 10년이 지난 상태였고 또 감지기도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냥 전화벨 정도? 옆에서 들으면 들릴 정도의 소리 정도였어요. 그냥 소리가. 아주 약한 네, 그래가지고 뭔 소린가 하고 저도 내려와서 그 소화전이 울리는 거 보고 그때 알은 거예요. 전혀 안 됐어요. 작동도 안 되고 우리는 그 남자 3층에 있었는데 소리도 안 나고 그냥 그 직원이 불효해서 보니까. 불이 난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소방 안전시설은 사실 낙제점에 가까웠습니다. 이 건물은 지난달 30일 민간 소방업체에서 소방 안전 점검을 받았습니다. 일반 건물이라면 이렇게 건물 복도에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전 점검 결과 불이 난 건물은 이런 기본조차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다. 소화기마저 보관 기간인 10년이 넘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또 화재 감지기도 고장난 데다 1층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모두 잠겨 있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나마 이런 상황에서 피난을 도울 마지막 희망은 피난 유도등이었는데 1층과 3층 모두 5개 층의 유도등이 불량으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또 자체 점검에서 문제로 지적된 사항은 아직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소방 점검을 한 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이번에 피해가 컸던 이유로 미로 같은 내부 구조도 꼽힙니다. 하나뿐인 비상구는 수납장에 가려 찾기 어려웠고 그마저도 잠겨 있었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2층 여자 목욕탕 비상문입니다. 주변이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문 안쪽에 거대한 수납장 2개가 보입니다. 사이 공간은 50cm에 불과해 사람 1명이 지나기에도 좁아 보입니다. 비상문은 목욕탕 제일 아래쪽 구석에 있습니다. 찾아가기도 쉽지 않고 수납장이 가로막고 있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찾았다 해도 문은 잠겨 있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2층 여자 목욕탕에서 발견된 희생자 20명 중 11명이 중앙계단 출입구 근처에서 나머지 9명은 탈의실에서 발견됐습니다. 비상문의 위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3층 남자 목욕탕에 있던 생존자들이 비상문으로 대피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지만 2층 내부는 상대적으로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탈의실과 휴게실 등 사우나 외부는 그을음 정도만 있었습니다. 비상문을 찾아 나갔다면 7, 8초 안에 1층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유일한 탈출구였던 비상문이 사실상 막히면서 안타까운 희생자만 늘어났습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네, 1층에서 시작된 불은 금세 건물을 태웠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건물 고층에 무허가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아크릴과 천막 재질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박소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건물 중간층을 뛰어넘어 8층과 9층에서 유난히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잿더미로 변한 이곳은 무허가 시설로 확인됐습니다. 2015년 건물이 경매에 붙여졌을 때 법원에 제출된 감정평가서입니다. 빨갛게 표시된 제시회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는 없는, 즉 지자체의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시설을 말합니다. 증축을 하고 옆에 좀 잘하는 것 같아요. 허가 없이는. 지난 2012년 증축한 8층에는 아크릴로 덮은 테라스를 설치했습니다. 면적은 67.5제곱미터, 8층 면적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9층에도 불에 타기 쉬운 천막 재질로 지붕을 만들어 65제곱미터 규모의 테라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개 층은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했는데 허가 없이 면적을 넓힌 뒤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굉장히 잘 타는 재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재를 키운 상당 부분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7층 이상 고층에서 발견된 사망자 5명은 2층에서 발견된 질식 피해자들과 달리 모두 불에 심하게 타 신원 파악이 어려웠을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무허가 시설물이 피해를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건물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한 몇 가지 기본 설비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화재 경보와 대피 방송. 이 화재 경보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불이 나면은 사망률이 3배 이상 높았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 전문가들이 화재를 막기 위해 딱 하나 설치해야 한다면은 꼽는 게 바로 스프링클러입니다. 이 불을 끌 뿐 아니라 유독가스를 가라앉혀서 대피할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이죠. 또 마찬가지로 방화문이나 방화벽 역시 건물 안에 화염과 연기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막는 이른바 수문자 역할을 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제천 화재 사고에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2년 전 고층 건물 화재였지만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분당 화재 때와 비교해 보면은 이런 기본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됩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경기도 분당의 12층짜리 학원 건물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길은 꼭대기까지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건물 외벽은 스티로폼으로 속을 채운 드라이비트 마감재를 사용했습니다. 이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분당 화재 역시 외벽을 타고 불길이 번지면서 대형 참사가 우려됐습니다. 하지만 사망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물 방화문이 이중으로 설치돼 있어 불길과 연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을 늦췄기 때문입니다. 복도를 통해서 저희들의 구조대원들이 보조 마스크를 씌워서 지층까지 무사히 대피 유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천 스포츠센터는 방화문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내부에 들어찼습니다. 주택가 빌라 등 저층 건물은 더 위험합니다. 대부분 화재에 약한 필로티 구조에 불에 잘 타는 드라이비트로 외벽을 마감하지만 방화문 등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좁은 골목엔 필로티 구조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공간은 좁고 지하 주차장을 파는 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5층 이하 건물이어서 외벽에 불연 소재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빌라 건물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1층을 주차장으로 쓰는 전형적인 필로티 구조 건물입니다. 건물 통로엔 불과 연기를 막아줄 방화문이 따로 없습니다. 불이 났을 때 최소한의 대피 시간을 벌어줄 장치가 없는 겁니다. 주변 비슷한 건물들 대부분이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좁은 주택가에선 연쇄적으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대형 화재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필로티 구조 빌라들이 모여있는 한 골목입니다. 보신 것처럼 건물 사이 공간이 많이 좁습니다. 워낙 다닥다닥 건물들이 밀집돼 있어서 불이 나면 옆 건물로 쉽게 옮겨 붙을 위험도 있습니다. 밀집해 있는 필로티 건물과 불에 약한 마감재, 방화문 미설치까지 주변 곳곳에 허점이 보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필로티 구조와 드라이비트 마감재, 이번 화재를 계기로 이처럼 화재에 취약한 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드라이비트의 위험성은 10년 전부터 지적됐지만 정부는 사고 때마다 땜질식 규제만 해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필로티 구조는 기둥만으로 건물을 떠받치는 방식으로 건물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으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건축주들이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스티로폼에 시멘트를 바르는 방식인 드라이비트 공법 역시 시공이 쉽고 공사비도 저렴해 다가구 주택이나 주상복합 건물 등의 외벽 마감재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불이 나면 불길이 외벽을 타고 순식간에 번지고 불에 약한 외벽 마감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해 사고를 키우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10여 년 전부터 가연성 외장재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해왔지만 정부는 대형 사고가 난 뒤에야 해당 건물 층수에 맞게 외장재를 규제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2010년 부산 해운대 38층 주상복합 우신골드 스위트에 큰 불이 나자 2012년 3월부터 30층 이상 고층 건물에 대해 불연성 외장재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후 2015년 1월 의정부에서 10층짜리 아파트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그때서야 6층 이상 건물로 확대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 건물에 불법은 없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땜질식 대처에 비판이 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불이 났을 때 대형 인명피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은 상업용 건물만이 아닙니다. 아파트마다 발코니를 허물어 거실 넓히는 공사 많이 하죠. 발코니는 화재 시 대피 장소로도 쓰이는 곳입니다. 따라서 확장을 해도 방화판 같은 안전장치를 갖춰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얼마나 위험한지 강희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발코니가 있던 공간을 넓혀 거실을 확장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발코니 확장 공사는 합법입니다. 확장한 공간엔 방화판과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곳은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한 집입니다. 천장에는 스프링클러 대신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 밑에를 보시면 아래층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연기와 불길을 막아줄 방화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화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아래층 연기와 불길이 그대로 내부로 들어옵니다. 불길을 저지할 최소한의 벽이 없어지는 겁니다. 또 발코니를 없애면 아파트 실내에서 유일한 대피 장소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파트 베란다를 켜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그래서 뛰어내리다 보니까 사망했거든요. 실제 발코니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해 화재 실험을 한 영상입니다. 20분이 지났어도 발코니가 있는 집은 불길이 확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코니가 없는 집은 5분 만에 불길이 집을 삼킵니다. 방화판 하나만 있어도 그만큼 대피할 시간을 확보하게 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이번 화재로 숨진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 분향소가 오늘부터 마련됐습니다. 사망자 중 한 명은 오늘 장례를 치렀습니다. 분향소가 차려진 제천 실내체육관을 연결해보고 또 이어서 유족 대표도 연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족분들과도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천 실내체육관에 이상화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 오늘 분향소에 이제 가족분들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민분들도 많이들 찾아오셨다고 하죠? 네, 지금 제 뒤로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가 놓여 있습니다. 분향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됐는데요. 오후 들어 찾아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분향 첫날이다 보니 화재 현장 가까이 있는 동네 주민들이 많이 찾아왔었는데요. 눈물을 흘리며 황급히 달려오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는 사망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알고 있다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천시청 로비와 시민회관 광장에서도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예, 아무래도 목욕탕을 주민분들이 많이 또 사용하셨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사망자 가운데 처음으로 발인식도 열렸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사망자 29명 중에 제천 제1장례식장에서 장모 씨의 발인식이 있었습니다. 장 씨는 남편과 함께 스포츠센터 4층에서 운동을 하다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19명의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이후 차례로 장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자는 36명으로 어제 발표했던 것보다 7명이 더 늘었는데요. 다행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건물주인 이모 씨가 이 분향소에 찾아왔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건물주 이모 씨는 화재 현장에서 연기를 들이마셔 원주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사과를 하겠다고 오늘 오전에 이곳 분향소를 찾았었는데요. 유가족들의 거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 씨는 바로 병원으로 돌아갔고요. 오후 6시쯤 경찰이 방문 조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까지 제천 분향소에서 이상화 기자였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29명 사망자의 유족 대표분이 저희 뉴스룸과의 인터뷰에 나와주셨습니다. 지금 제천 체육관 합동 분향소에 있는 류건덕 유족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류 선생님, 지금 마음이 상당히 안 좋으실 텐데 부인분 잃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예. 혹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사실 그날 아침 같이 밥 먹고 있었습니다. 같이 밥 먹고 집사람이 도시락 봉사를 하러 간다고 나가서 오후에 도시락 봉사하고 너무 힘드니까 친구하고 사우나하러 갔다가 결국은 못 나오고 죽고 말았습니다. 예. 특히 가장 가슴 아팠던 거는 그거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얼마나 유리벽을 긁었으면 질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그걸 보고 너무 비통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그 영월이 직장이라서 뉴스를 보고 혹시나 해서 계속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달려 나와서 예. 밤 11시 47분에 병원에서 집사람을 찾았습니다. 예. 오늘 현장 감식에 유족분들이 참석했다고 들었습니다. 또 가신 분들이 어떤 말씀들 하셨나요? 자, 그게 가장 중요한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분입니다. 예. 어제는 그 저희들이 유족 대책위원회를 만들 때만 해도 그걸 현장 감식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유족들이 없는 상태에서 어제 현장 감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감식을 스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 오늘 유족들이 참여를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 5분을 참여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여해서 그 유족 5분이 간 결과를 갖다 제가 그림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다른 층 말고 2층만 제가 2층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났기 때문에 2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층에 보시면 여기 들어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주출입문 계단에 올라가면 방화문이 여기 있습니다. 방화문. 예. 이 불이 나면 자동으로 닫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유리문이 있습니다. 유리문인데 유리문 요 자체에 10여 명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유리를 깼을 때 잘못하면 뭐 불이 더 심해진다든가 산소가 나서 아까 백드래프트 현상 때문에 뭐 문제가 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2층은 정말 깨끗했습니다. 안에. 예. 요 계단 부분은 그 바로 올라갔기 때문에 연기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이 앞부분은 깨끗했습니다. 예. 타는 적도 하나 없고 끓음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구조를 또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 주요 반자동 유리문 앞에 10여 명의 사망자가 있었다는 것은 이 유리문이 안 열렸다는 겁니다. 안에서 열지를 못했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일 끝에 보면 이게 대로변입니다. 이게 이 대로변인데 이 큰 도로입니다. 이가 황토방이 하나 있고 그 옆에 유리창이 하나 있습니다. 유리창인데 이 황토방은 진짜 깨끗했습니다. 뭐 끓음도 전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소방관들이 밟고 간 발자국 몇 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유리창이 있습니다. 유리창. 뭐 처음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사람들이 진입을 못하고 사다리차 진입 못한다 그랬는데 이 옆에 큰 도로에 차도 없는 큰 도로에 소방차가 와서 이 유리창만 깼으면 이 사람들 다 살았습니다. 예. 저희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여기 물론 불이 올라온다고 쳐요. 이쪽에 다 불 났다 쳐요. 그리고 지금 아까 사진 보도 나간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연기도 깨끗합니다. 연기도 없이 이 부분 유리문을 깨서도 됐고 이 황토방 유리문만 깼어도 충분히 사람들 다 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류 선생님. 저희들이 가장 원통하고 애통하는 게 그겁니다. 구조 작업 부분에 있어서 또 미진한 부분이 없었는지 또 분명히 이제 또 파악이 돼야지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그만큼 이제 유족분들이 많이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또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유족분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가장 먼저 고마워해야 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소방대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경찰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다 좋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걸 남을 뭐 이렇게 처벌하고자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들 목적은. 이거 진짜 매뉴얼이라도 제대로 이런 사고 났을 때 매뉴얼이라도 제대로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이제 2번 다시 이런 사고가 없게 하고 진짜 안전한 대한민국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저희 유족들의 정말 소망입니다. 저희들 그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안전한 대한민국 좀 만들어 주시게 하고 혹시라도 팩트 체크 팀이 있다 계시다 그러면 이 불이 1층에서 2층은 거의 안 탔습니다. 하나도 탄 게 없어요. 1층에서 3층만 새카맣게 탔습니다. 근데 3층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3층 사람 남자들은 왜냐면 비상구에 있었기 때문에 다 살았는데 어떻게 1층에서 3층으로 건너뛰었는지 또 나머지 층은 또 안 타고 7, 8층만 건너뛰는지 팩트 체크 팀이 있으면 그거 한번 팩트 체크 좀 해주시고 아까 그 말씀드린 뭐 소방 영어로 전 기억도 제대로 안 나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 선생님. 뭐라 했지? 선생님. 백 드래프트 여기에 대해서 한번 팩트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계속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요. 또 그리고 관계 당국이 계속 조사에 나서고 있으니까 또 정확한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음 편치 않으셨을 텐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류건덕 유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유류 수출을 추가 제한하는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생명줄인 원유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심재우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화성 15형 발사에 대한 새 대북 제재 2397호 결의안은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안보리 회의 소집 10분도 안 돼 15개 이사국에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제재는 역대 10개 대북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합니다. 지난 9월 휘발유 등 석유 정제품 공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 데 이어 이번엔 기존의 10분의 1인 50만 배럴로 추가 삭감했습니다. 또 주요 외화 공급처 역할을 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24개월 이내에 송환됩니다. 다만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 공급은 중국 입장을 고려해 400만 배럴로 상한선을 설정하고 공급 중단을 최후의 카드로 남겼습니다. The North Korean regime conduct another nuclear or ballistic missile test. This resolution commits the Security Council to take even further action. 금융 제재도 확대돼 북한 해외은행 대표 등 16명이 블랙리스트에 추가됐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은 빠졌는데 이 또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마지막 사용할 카드로 빼놓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북 제재에 대해 세계는 죽음이 아닌 평화를 원한다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북한이 대북 원유 공급 파이프 밸브가 잠기기 전 비핵화 테이블에 나올 것을 기대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네, 새로운 대북 제재안은 해상 차단도 강화했습니다. 의심이 가는 선박도 검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라 북한 경제에도 타격이 클 텐데 관건은 북한의 대응입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대북 해상 차단망은 더 촘촘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핵미사일 부품 등 금지 품목을 실은 것으로 확인된 배만 막을 수 있었지만 이번엔 의심 선박까지 검색해 억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재가 강력한 만큼 북한이 느끼는 압박도 커질 전망입니다. 북한의 수출 금지 품목이 늘어나고 해외 노동자들의 송환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외교부는 매년 북한 외화 수입이 약 2억 5천만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 연간 수출액의 10% 규모입니다. 석 달 만에 10분의 1로 줄어든 정유 제품 공급도 북한으로서는 견디기 쉽지 않은 조치입니다. 관건은 북한의 대응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유엔 제재 수위에 맞춰 무력 시위로 대응해왔습니다. 만일 고강도 도발로 맞대응하면 한반도 정세는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연합훈련 연기 논의도 백지화되고 미국에선 군사 옵션이 다시 부각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반발 수위를 조절하며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추가 도발이 원유 공급 중단까지 불러올 수 있어 북한으로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비난 성명 정도나 낮은 수위 도발에 그친다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대화 국면 전환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내년 2월이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김경준 씨로부터 투자금 140억을 회수한 지 만 7년이 됩니다. 그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고발됐는데 이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 수사하려면 촉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대통령 재직 중에 발생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수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1년 회계연도 다스의 감사보고서입니다. 136억 8천만 원을 회수해 영업외수익에 반영했다고 돼 있습니다. BBK 김경준 씨에게 받아낸 돈입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직에 있었을 때입니다. BBK 주가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은 지난 10월 이 전 대통령이 외교부와 청와대를 동원해 자금을 회수해갔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미국 법원은 김경준 씨의 동결된 스위스 계좌 재산이 다스가 아닌 옵셔널 캐피탈에 우선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MB정부가 관여해 140억 원을 먼저 받아갔다는 겁니다. 직권남용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일반인이라면 내년 2월까지 수사가 이뤄져 재판에 넘겨져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는 2020년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이미 판단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직 때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내란 외환죄를 제외한 대통령의 재직 중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근거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퇴임 이후인 2013년 2월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최근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행정관 등을 조사한 검찰은 다스 안팎의 관계자들을 부르고 계좌 추적을 벌이는 등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JTBC 심표입니다. 네, 어제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시간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최경환, 이우현 의원처럼 수사받고 있는 의원들입니다. 임시국회는 다음 달 9일까지 연장돼 이들의 불체포 특권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당초 여야는 어제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 대한 안건도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23일, 즉 오늘 폐회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처리되지 않았고 임시국회는 다음 달 9일까지 자동 연장됐습니다. 동시에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지난 11일입니다. 통상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데 구속 여부 결정이 한 달가량이나 늦춰질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공천 명목으로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수사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검찰은 임시국회가 오늘 종료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파행의 책임이 한국당에 있다며 방탄국회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며 방탄국회를 위해 파행시켰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올해 창립 50주년이었던 롯데에게 2017년은 참 긴 한 해였습니다. 총수 일가에게 부당하게 회사 돈을 줬다는 경영비리 수사가 지난해부터 계속 진행이 됐고 또 그러는 동안 2월 사드 갈등이 빚어지면서 중국 내 롯데마트는 철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도 연루돼 면세점 청탁을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준 혐의로 신동빈 회장에게 지난주 징역 4년이 구형됐죠. 이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에 진행됩니다. 어제 경영비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신 회장은 집행유예, 다른 총수 일가도 일단 구속을 면하면서 롯데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132일 동안 240명을 투입해 수사에 나섰던 검찰 입장에서는 초라한 성적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필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10일 롯데그룹 본사와 신동빈 회장의 자택 등 17곳을 검찰이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투입된 검사와 수사관은 240여 명으로 서울중앙지검 인력 전체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이후 검찰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총수 일가의 총체적 비리를 규명했다며 불투명한 재벌 지배구조의 폐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신 회장에게 적용한 6개 혐의 중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건 2개에 불과했습니다. 배임 혐의의 중요한 축이었던 자본 잠식 상태의 롯데 PS넷 지분 인수와 유상 증자에 대해 법원은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임원이었던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급여를 제공한 것을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 부분도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 혐의 중에서도 딸 신영자 씨에 대한 불법 증여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했습니다. 선고 전에 검찰은 총수일가의 경영비리를 확인했고 규명했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이 같은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검찰은 무죄 판단 부분을 검토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쉬는 시간이 늘어 오히려 울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그렇습니다. 내년이면 최저임금이 오를 텐데 급여 없이 형식적으로 쉬는 시간만 늘었다는 겁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경비원 A씨는 내년 휴게 시간이 1시간 30분이나 늘었습니다. 쉬는 시간은 무급이기 때문에 A씨는 이런 조치가 전혀 반갑지 않습니다. 50명을 줄이려고 했어요, 사실은. 야간 1시간, 낮에 30분을 깎아버리니까. 내년 A씨의 월급은 약 2% 정도 오르게 되는데 최저임금 인상률 16.4%에 크게 못 미칩니다. 아파트 기계, 전기실 근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는 B씨도 휴게 시간이 2시간 늘었습니다. 뭐 인상률은 많다 그러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오른 게 하나도 없고 상대적으로 이제 소외감이 드는 거죠, 그렇죠? 이들은 휴게 시간이 사실상 진짜 쉬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민원 응대나 순찰 업무 등을 하기 일쑤고 마땅한 휴게 공간이 없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쉬는 시간은 보장을 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올랐다고 해서 이제 임금 인상을 좀 억제시키는 그런 편법적인. 대법원은 최근 경비원 야간 휴게 시간은 자유로운 휴식, 수면 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긴급 상황 대기 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네, 오늘 안개 때문에 인천공항에선 항공기 이착륙이 무더기로 지연됐습니다. 중국에서 서풍이 불어오면서 안개와 미세먼지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항공기 뒤편으로 안개가 자욱합니다. 전광판에는 지연을 알리는 문구가 가득합니다. 오늘 아침 인천 영종도 근처에 짙게 낀 안개 때문에 인천공항의 시정거리가 한때 50m까지 떨어졌습니다. 오후에 잠시 해제됐던 저시정특보는 저녁에 다시 바다 안개가 들어오면서 재발령됐습니다.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인천공항에서는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기 23편이 결항됐습니다. 242편의 이착륙이 지연됐고 40편은 김포, 김해, 청주공항 등으로 해항했습니다. 도심에서는 미세먼지가 말썽이었습니다. 오전 11시 기준 서울의 시정거리도 1.9km까지 떨어졌습니다. 낮부터는 서울, 경기, 강원, 경북 서부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중부지방의 미세먼지와 안개는 중국에서는 서풍이 밀려오는데 우리나라 상공의 공기는 정체된 탓입니다.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따뜻한 바람이 들어와 서해상에 안개를 만들었고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바람도 불지 않아 남부지방에 비해 중부지방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은 겁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내일 비가 내리며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내일도 포근한 날씨를 보이다 밤부터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 햇빛을 가려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죠. 건물 때문에 햇빛을 못 보게 된 학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햇살 가득한 운동장이 40분 만에 그늘로 변합니다. 학교를 비추던 아침 해가 80층까지 올라간 LCT 건물에 가리면서 매일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즐거운 체육 시간은 옛말이 됐습니다. 너무 추워서 정상적인 수업 자체가 안 됩니다.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빨리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기에 교문 옆엔 48층과 36층 아파트 건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 2월부터 이른바 일조권 보장 법령이 시행되면서 학교 주변에 21층 이상 건물을 지을 경우
교육청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산에선 분쟁 중인 21곳이 심의를 거쳤고 이 중 9건이 보류되거나 불승인됐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상 이곳 해운대 같은 상업지역은 일조권 확보 의무가 없어서 반발도 거셉니다. 소송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용수초는 1년 6개월의 소송 끝에 30억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해원초와 성서초는 각각 12억 원과 1억 3천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부산 전역에 불어닥친 재건축, 재개발 붐으로 일조권 분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전북 정읍의 유경 오리 농가에서 발견된 AI 바이러스를 정밀 검사한 결과 H5N6형의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이번 겨울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감염이 확인된 건 이번이 4번째로 모두 오리 농가에서 발생했습니다. 충남, 천안, 풍서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나온 바이러스도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엽제 전우회가 LH공사로부터 아파트 택지를 특혜 분양받은 의혹에 연루된 건설사 대표 한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고엽제 전우회가 2013년 박승춘 당시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추천서를 받아 LH공사로부터 위례 신도시 아파트터를 사기 분양받아 이득을 챙기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입니다. 버스가 다리 난간을 뚫고 추락해 강물에 빠졌습니다. 인도 라자스탄주에서 16살 운전기사가 차들을 앞서가려다 미끄러지는 사고가 나 힌두교 순례자 최소 32명이 숨졌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 사업체 스페이스X의 펠컨 로켓이 불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습니다. 재활용 추진체를 이용한 로켓은 통신위성 10개를 성공적으로 지구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예, 요즘 연말이라 아무래도 송년회가 많죠. 네. 요즘은 소셜 네트워킹이 활발해져서 송년회 모습도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하나의 주제로 낯선 사람들이 만나 한 해를 정리하기도 합니다. 전다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대 청년인 정계원 씨는 이번 연말을 낯선 사람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1년 동안의 기억을 정리하는 연말 기억정산 파티를 기획해 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올 한 해 좋았던 일과 나빴던 일을 함께 나누며 파티를 하고 있지만 이들은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입니다. 인터넷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서 참가자를 모았는데 금방 20여 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연말에는 누구나 이제 외롭기도 하고 또 심심하기도 한데요. 올해 한 해 있었던 기억들 많이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좀 서로 외로움도 덜고. 서울 망원동의 한 만화방에서도 낯선 이들과의 연말 만화 그리기 모임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제가 젊어서 노세라는 타이틀로 좌충우돌을 많이 해서 올해는 좌충우돌? 뭐 그 정도로. 함께 라면을 먹고 자신의 1년을 주제로 만화를 그리며 서로에 대해 알아갑니다. 같은 동네에서 오가며 마주쳤지만 무관심하게 지나치던 이웃이 어느새 가족, 친구같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 동네에서 앞으로 사람들 만났을 때 더 챙겨주거나 제가 더 챙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소통이 만들어낸 낯선 이들과의 연말 보내기. 현대인의 외로움을 달래는 새로운 기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